자, 44쪽에 그 135조가 나오는데 조문을 한번 보죠. 135조 제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권대리라는 거죠. 그 무권대리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거냐면 무권대리에게 묻는 거야. 이때 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인데, 자, 중요한 건 선택권자예요. 누가 선택한다고 됐냐면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하고, 자, 이 항을 보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지 돼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그리고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면 적용 안 된다. 그러면 책임을 물으려면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수권이 있는 거죠. 수권. 글자 아시겠죠? 예. 저 그저께 집에서 뭐 있어서 잠깐 제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아들이,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6살이에요. 제 방에 들어오더니 아빠 뭐해?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 좀 보느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수권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저 뭐라고 쓴 거야? 그러더라고요. 수권이라고 쓴 건데 그랬더니 낙서한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똑바로 썼으면 우리 아들이 알아보느냐? 한글 몰라요.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리권을 줬으면 되는데 수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이에요. 자, 그럼 무권 대리인이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두 가지의 권한이 있어요. 본인은 뭐하고 뭐가 있냐면 추인권과 거절권.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라고요?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그럼 이제 상대방도 두 가지 권한이 있죠. 뭐하고 뭐가 있냐면 철회 최고권하고 철회권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권은 선의자만 행사해요? 선악 불문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아까 전 시간에 본 거랑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부러. 최고권은 선악 불문. 그렇죠. 물어보는 거는 선악 불문이고, 철회권은 얘가 끝내버리는 거죠. 그럼 누구만? 선의자만 인정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추인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얘가 이행을 할 테니까. 못 하겠대요. 거절당했다. 자, 거절당하면 이건 표현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얘한테 못 물으니까 당신 대리권 증명해봐. 없어 그러겠죠. 무권 대리니까.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게 바로 135조의 책임이에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때 책임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하세요. 둘 다 묻는 게 아니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선택권자가 누구냐. 자,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모자랬다고 얘한테 선택권을 주겠어요? 얘한테 선택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이나 배상 책임을 선택하도록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책임을 물으려면 얘는 뭐 해야 되냐면 선의 무과실해야 합니다. 뻔히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새삼스럽게 이행하라고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잘 물어보는 것으로 중요한 게, 이 의뢰하는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문에 요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였다 또는 뭐 피한정 후견인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 미성년자에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이 책임을 물으려면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책임을 질 때는 얘 대리인 아니잖아요. 책임을 질 때는 얘가 제한 능력자였다면 얘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무권 대리에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했어요. 그럼 추인을 했다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추인하면 네가 이행해라고 할 수 없어요. 얘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만 하는 거냐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고 뭐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이제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묻는 거야. 내용은 이행 또는 배상입니다.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얘가 제한 능력자면 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35조 내용까지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칙에서 대리 파트가 제일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다음 페이지 나오는 무효는 뒤따 쉽냐? 그렇진 않지만 일단 제일 어려운 부분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데,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 취소인 것. 우리가 지금까지 뭐 무효다, 취소다 이런 내용들을 산별적으로 봐왔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제 무효와 취소를 묶어서 총설적인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이 3주차잖아요. 그럼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무효다라고 했던 거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몇 개는 생각나요? 그렇죠? 103조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 그렇죠. 103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 행위 있었죠. 폭리행위, 불공정 104조.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비진위 표시 단서. 비진위 표시 단서 107조랑 단서 있었고 107조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었냐면 통정 허위 표시 있었죠. 통정 허위 표시 무효 108조. 그리고 이제 법조문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뭐 원시적 불능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무효는 이제 기타 등등 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볍게 본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적은 거고요. 취소는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뭐 있었어요? 취소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재착 사유 3개밖에 없다고 했죠. 이게 이제 무효와 취소인데, 그러면 이 무효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 제3자가 보호된다면 절대적 무효였어요, 상대적 무효? 제3자가 보호된다라고 하면 이 무효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무효면 누구한테나 무효를 주장하는 거니까 제3자가 보호될 수 없어요. 그럼 이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거였죠. 비진위 통정은 상대적이다. 이거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당연히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가 있었고, 그러면 취소에서요. 착오와 사기 강박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죠. 상대방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비통착사 공통점은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했죠. 그럼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제3자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볼게요. 46쪽을 보시죠.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데 차이점을 잠깐 보면, 무효라는 것은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누가 주장을 해야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무효고, 근데 취소는 특정인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취소라는 건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되고요. 그럼 취소를 안 하고 있으면 일단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일단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근데 무효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그리고 무효는 세 번째 칸에 시간이 경과해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그래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 했죠. 근데 취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어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에 걸린다고 했고, 그러면 일정한 시간,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효 취소에 대한 개념 보시고,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절대적 무효의 마지막 뒷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제3자는 선이라도 보호될 수 없다. 절대적이니까. 2번 상대적 무효죠. 둘째 줄 마지막에 비진위 표시 그리고 밑에 셋째 줄에 통정오의 표시. 이게 상대적 무효고 제3자를 보호합니다.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자, 2번에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는 좀 이따가 바로 뒤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이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의 종류 중에서 확정적인 무효가 있고 유동적인 무효가 있습니다. 무효의 원칙은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한 번 무효면 무효로 확정된 거죠. 근데 유동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은 무효지만 유동적이라는 건 유효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확정적인 무효다라는 거죠. 우리 좀 전에 뭐 봤냐면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를 봤어요.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자,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 이건 무효죠.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러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유동적 무효라 하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실 내용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법률행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 시간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법이 바로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제일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그 땅을 예를 들어 사려고 해요. 매매계약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될까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허가를 안 받았어요.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계약은 무효예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계속 무효가 아니라 이 무효가 뭐가 될까요? 유효로 변하겠죠. 그러면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건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이런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불러요. 물론 공법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 계약을 다 허가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대가가 있는 유상행위,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이런 거 할 때 허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유상행위일까요? 무상행위일까요? 대가 없는 무상행위예요. 그럼 증여계약을 할 때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대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매매계약 이런 경우에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공법사항이고 여기서는 그냥 대가 있는 법률행위 할 때 허가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무효다. 그러면 갑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자, 을이 갑에게 계약금은 지급을 한 상태예요. 계약을 하면서.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할 날짜 그리고 잔금일과 등기 제공일을 정합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토지였다면 을은 갑에게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갑은 이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겠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뭘 하냐면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말을 써요. 채무불이행 시에는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토지라고 하면 하나하나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이 토지가 일반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계약의 효력은 무효 상태예요. 무효. 그러면 토지와 관련되어서 거래계약상의 효력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토지와 관련되는 거래계약상의 효력은 무효다.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을은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 대금 지급은 언제 이후에야 발생하는 문제가 되냐면 허가를 받은 다음이라야 생겨요. 그럼 만약에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약속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는 갑이 을에게 약속한 날에 등기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아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재 효력은 뭐니까? 무효니까. 그렇죠?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다는 건 두 사람이 허가받을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허가받을 의사가 없었다면 그건 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면 허가받을 의사가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성실하게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된 의무는 없지만 협력을 해야 되는 부수적 의무가 한 가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력 의무가 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당사자 일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소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구라는 건 소를 제기하여 구한다라는 거예요. 협력 의무 이행하라고 소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송 제기할 수? 자,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발생했잖아요. 발생했는데 이행 안 하면 소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그걸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협력 의무는 생겼기 때문에 협력 의무 이행 안 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안 돼요. 아니, 협력 의무 생겼다며 얘는 왜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왜 안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에 가서 공부할 텐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해제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은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해제가 가능하고요.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만 되지 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다면 주된 의무는 뭐예요? 매매 계약의 주된 의무는 대금 주고 소유권 받는 게 매매 계약이죠. 근데 이 협력 의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의 주된 의무가 아니라 여기에 따라가는 부수적 의무예요. 그럼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는 안 된다고요? 해제.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죠. 짜잘한 거예요. 짜잘한 거 의무를 위반하면 이때 손해배상이면 되는 것이지 요 짜잘한 거 위반했다고 해서 아예 판을 엎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안 된다고요? 해제는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안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는 돼야 안 돼요. 대금 지급 안 했다고. 지금 허가를 안 받았어요. 대금 지급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 안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력 의무는 생겨나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계약을 뭐 할 수는 없고 해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을 한 상태인데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계약금을 줬는데 이게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무효다. 그러니까 내 계약금을 돌려달라라고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되느냐. 그러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미 줬는데 그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이미 준 건 다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원인 없는 거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최소한 언제 이후에야 가능할까요? 계약이 어떻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제 갑은 남의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는 할 수 없냐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뭐 확정적 무효가 되는 사유 쉽게 생각하면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될까요?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돼요. 그죠?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떨어지면 이건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 허가를 잠탈, 면탈할 목적. 허가를 처음부터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면 확정적 무효고요. 세 번째는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얘네들이 계약서를 쓸 때는요,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고 증여계약서를 썼대요.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한 사람들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증여계약서를 쓴 이유는 뭘까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다 허가받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증여계약할 때는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한 사람이 증여계약서를 쓴 이유는 뭘까요? 허가를 안 받으려고, 허가를 잠탈할 목적입니다. 그럼 허가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확정적 무효. 그리고 당사자가 허가받을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하면 그때도 역시 확정적 무효.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얘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안 해 라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원래 갑이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싶으면 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돼요? 두 배에서 줘야죠. 근데 받은 계약금은 꼭 움켜쥐고 나 안 해, 무조건 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너 왜 그래? 협조해라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해야 되는데 을은 뭐라고 했냐면 해제한다고? 그러면 내 돈 어떻게 할 건데 내 돈 내놔 이러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이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은 몰라 묻지마 해제하는 거고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해제래. 돈을 안 주고. 그럼 을은 내 돈 달라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한 사람은 해제, 한 사람은 가압류. 둘은 허가받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다. 세 가지 대표적이고, 물론 조건 관련되는 게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일 쉬운 거, 언제 유효가 될까요? 너무 쉬워서 답이 안 나와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잖아요. 그럼 허가 받으면 그때부터 유효일까요?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한 게 돼요. 또 언제 유효가 되냐면 허가구역에서 풀릴 수 있잖아요. 입법 목적이 달성되어서 허가구역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은 뭐가 돼요?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순간 그 계약은 확정적인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입법 취지상 종전에 허가구역에 있었던 거라면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면 오해했어요? 틀려요. 풀리는 순간 그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이지 무슨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 그래도 허가를 받아라. 이런 말 넣으면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확정적 유효.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지금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과정, 기본 과정 들어가면 여기에 판례가 몇 개 이렇게 착착착 붙을 거고 그 다음 과정 들어가면 또 착착착 붙어서 나중에는 한 바닥을 이룰 거예요. 그죠? 일단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토지와 관련되는 거래계약의 효력은 없고요. 다만 협력 의무가 새롭게 발생이 된다. 자, 그게 이제 48조까지 나와 있어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49쪽을 보죠. 일부 무효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50쪽에 보면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는 4번에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효의 재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효인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
두 번째가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무효행위의 전환. 세 번째가 무효행위의 추인이고, 자, 일부 무효는 137조, 전환은 138조, 추인은 139조의 순서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 세 가지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추인이라는 말을 쓰려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전에도 쓸 수 있을까요? 성립한 이후에만 쓰는 말이에요. 성립한 이유죠. 성립은 되었어야 돼요.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예요,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었죠. 무효라는 말은 최소한 언제 이후에 쓴다고요. 성립되었을 때 쓰는 거. 성립은 되었지만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인 거고,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 부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부터 보세요.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자, 137조를 봅니다. 137조. 49쪽에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일부가 무효라고 해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뭐예요? 전부 다 무효가 돼요. 자, 근데 단서 조항을 보세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부만 유효가 되는 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건을 보세요. 요건. 동그라미 1번. 그 일부만 유효가 되려면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일체성 그리고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되냐면 가상적 의사의 존재. 그래서 이 가상적 의사라는 게 바로 뭐였냐면 그게 무효라 하면 나머지라도 했었을 것이다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요게 있으면 일부만 유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와 B 토지를 한꺼번에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A 토지에 예를 들어 무효 사유가 있었대요. A 토지. 그럼 A 토지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B 토지 매매 계약만 유효해요? 전부 무효예요? 원칙은 전부 무효. 전부 무효.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만 유효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일단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을 따로따로 계약한 거예요? 한꺼번에 한 거예요? 한꺼번에 일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만약에 A 토지와 B 토지 매매 계약을 따로따로 했다면 이때는 일부 무효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A 토지 계약은 무효고 B 토지는 유효. 계약이 두 개니까. 근데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 일부가 무효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A 토지와 B 토지는 구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당연히 가분성이 있는 거예요. 분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이 계약에서 A 토지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 토지라도 샀었을 것이야 라는 당사자의 뭐가 있으면 가상적 의사. 그러니까 이 가상적 의사라는 것은 당사자가 표시한 거예요? 표시하진 않은 거예요? 표시한 현실적인 의사는 아니고 표시하진 않았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해 보면 해석해 보면 요거라도 샀었을 거야라고 인정되면 그때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뭐만 B 토지만 유효가 되고 A 토지는 무효. 그러니까 뭐 시험에 나오면 간단하게 나와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때는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원칙이 뭐라고요? 전부 무효. 그러니까 일부만 유효하려면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자,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조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가 어떻다고요? 무효래요. 무효. 그런데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췄는데 그것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과 효과가 비슷하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효행위의 전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춰 무효가 되었다. 그럼 성립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무효란 말을 썼다는 건 성립은 한 거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효가 됐는데 제가 A라는 행위를 하려다 보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은 갖추게 된 거예요. 근데 A랑 B랑 효력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A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도 했었을 거야 라는 당사자의 뭐가 있으면,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A는 무효지만 뭘로 전환시킨다고요? B로 전환시켜준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 그러면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커야 될까요? A와 B 중에. 이 그림은 이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이게 유효하려면 이 노란색의 원의 요건을 가득 채워야만 유효해요. 근데 제가 A를 하려다 보니 다 못 채우고요. 요만큼만 채웠어요. 그러면 A로서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A로서는 무효. 못 채웠으니까. 근데 요 A를 하려다 보니 우연히 B라는 요건은 갖추게 되었고, 얘랑 효력이 비슷하면 A는 무효지만 뭘로 인정해 준다고요? B로 인정해 준대요. 그럼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A가 B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숨 소리가 막 여기까지. 괜히 온 것 같아. 참으시면 돼요. 좀.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이게 1순환, 2순환 되면 이게 어려운 것보다 위험한 건, 어려운 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건 뭐냐면 지겨운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민법뿐 아니라 매 과목이 계속 순환되잖아요. 그럼 나중 되면 그 어렵다고 느껴졌던 게 지겨워요. 지겨우니까 책도 그냥 대충 봐요. 대충 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옛날에 저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그 보통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사법시험 막 볼 때 보면 신림동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림동은 보통 이렇게 산으로 돼 있어요. 신림 2동과 9동이 이제 고시촌인데, 여기 이제 큰 길이 있고 산에 보면 이게 다 고시원이었어요. 옛날에 고시원. 방값은 어디가 비쌀까요? 높은 데 낮은 데? 낮은 데죠. 높은 데는 눈 오면 미끄럽고 위험해요. 그러면 처음 공부하러 들어오면 높은 데로 갈까요? 낮은 데로 갈까요? 처음엔 낮은 데로 가요. 처음에는 집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요. 당당하게 말해. 나 공부해야 돼 이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 쉽게 1, 2년에 붙으면 좋은데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끝까지. 요 정상인들은 대체로 노장들이 살아요. 노장들이죠. 그때 당시에 저 공부할 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노장이라고 하면 30세를 넘어간 선배들. 그러니까 얘들 20대 초중반부터 공부해서 30대면 이제 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노장들은 이 신빙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선배들한테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형 저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 선배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지도 편달해주죠. 야, 너 기본서 있지? 기본서 한 권만 봐라. 너 쓸데없이 다른 거 보지 마. 기본서 한 권 닳도록 이해될도록 계속 봐. 그리고 문제집도 쓸데없이 여러 개 보지 마. 문제집 하나 보고 정 필요하면 모의고사 하나 좀 사다 풀어. 한 권의 책을 10번 봐야지 너 10권 책 한 번 보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하늘 같은 선배가 하신 말씀이니까 가서 듣고 따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험을 치릅니다. 자, 시험을 치르고 이제 인사하러 가요. 형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합격했어요. 선배들 뭐 하고 있을까요? 골방에서 소주 먹고 있어요. 또 떨어졌어요. 네. 왜 떨어질까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겨워요. 이 사람들은 책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책을 보면 그냥 눈에 그냥 제목이 들어오는 거죠. 그 내용이지 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으니까 뭐 도서관 가가지고 대학 도서관 가서 뭐 그 교수님 박사 논문 찾아보고 혼자 조아라 해요. 지적 호기심은 충족되죠.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얘들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형은 왜 떨어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뭐 하나 질문을 하면 이 형은 시험에 안 나오는 그 법이 만들어지는 야사까지 설명을 해줘요.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과 시험은 완전히 비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지겨움을 극복하고자 학원에 가기도 해요. 근데 학원에 가면 이제 그 노장 수험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학원에 가면 맨 뒤에 앉아요. 맨 뒤에 앉고, 그리고 이제 자세는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체로 팔짱을 껴줘요. 그리고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앞에 강사가 강의하면 쟤는 몇 학번이지?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얘도 밥만 먹고 공부 안 하고 강사도 밥만 먹고 공부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나보다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좀 강의를 듣다가 나중 되면 뻔한 얘기 하네 이러고 또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예, 예.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이 위험한 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 지겹다고 느껴질 때예요. 그때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지금은 오히려 좋은 때예요. 처음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걸 즐기셔야지 모른다고 막 마음 아파하고 막 한숨 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게 정상. 첫 시간에 그랬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2년치 공부예요. 2달 안에 기본적인 내용을 보는 거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효행위의 전환을 얘기하다가 타인까지 적었네요.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합니다. 자, 출생신고의 대상은 누구냐면 혼인 중해자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부부잖아요. 이 부부 사이에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애를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누구를 출생신고했냐면 남의 집 자식을, 병과 정 사이에 태어난 A라는 애를 갑과 을이 병정의 동의를 얻어 자기들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한 거야. 이 출생신고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왜냐하면 혼인중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은 왜 출생신고했을까요?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바꿔줍니다. 남의 집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키운다. 가슴으로 하는 출산. 그게 뭐예요? 입양으로 전환시켜줘요.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는 혼인 외자가 아니라 혼인 외자를 출생신고하면 대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 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하고는 다른 게 타인의 자는 이렇게 완전 남의 집 자식인 거고 혼인 외자라고 하면 완전히는 아니고 그 일부만 남의 집 자식. 이렇게 부부인데 요 사이 혼인 외에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출생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뭘로 인정해 주냐면 인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내 핏줄이다, 내 호적에 넣겠다라고 지정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들어만 두시면 돼요. 요 단어는 전쟁통에 헤어졌다가 한 20년 만에 애를 만났는데 왠지 땡기네. 핏줄이라서 발가락도 닮았어. 피 검사해봤더니 내 자식이야. 그럼 내 호적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지. 물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인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제 인지. 아버지가 막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낳아놓고 좀 봅시다. 이래가 피 좀 뽑읍시다. 이래서 피 뽑아가지고 친생자 확인을 소송해서 그 핏줄이면 들어가는. 이건 이제 강제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상속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무효인 걸 다른 걸로 바꿔준다. 그걸 뭐라고 해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전환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추인입니다. 139조.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추인해봐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 건데 근데 단서조항이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조심하실 점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뭘로 본다고요? 새로운 행위로 본대요. 그럼 소구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구표는 없어요. 새로운 행위예요. 새로운 행위.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 자, 무효행위 추인인데 무효행위를 추인합니다. 추인하게 되면 원칙은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뭐로 인정한다고 했냐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알고 추인했다는 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 무효행위 추인이 시험에 나오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바꿔서 말하면 뭐가 없다고요? 소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라고 하면 틀리고 추인 시부터 유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또 한번 꼬드겨서 틀리게 해보려고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틀려요. 새로운 행위가 언제부터 새로운 행위라고요? 처음부터요? 추인시부터요? 추인시부터지. 처음부터란 말 들어가면 틀려요. 소구표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할 때 여기서 이 무효라는 것은 이제 추인할 때 무효 사유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돼요? 무효 사유는 소멸되었어야 할까요?
소멸된 거. 무효 사유가 남아 있으면 추인해도 인정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소구표하고 두 번째가 이거야. 뭐냐면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103조 반사회적 행위죠. 104조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는 이건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예요. 원칙이 유효인데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죠. 그럼 적극 가담 해놓고 나중에 둘이 만나서 무효인 거 알지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여전히 무효예요. 여전히 무효예요.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는 추인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불공정은 추인의 효력이 없다라는 점 봐두시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짜고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가장매매래요. 허위로 넘겨주었다. 그러면 가장매매한 거니까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으면서 을과 짜고 허위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건 통정허위 표시니까 뭐가 돼요?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을이요. 요거 받아가지고 써보니까 이 집이 되게 좋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기 소유로 하려면 다시 만나서 매매계약 쓰고 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요 무효인 걸 알고 당사자가 뭐 하면 된다고요? 추인하면 이제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통정호의 표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예전에 했던 가장매매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어 아니면 이제 진짜 매매계약을 한 거야. 이제 진짜. 뭐가 없다는 거야? 소급효가 없다는 거야. 소급효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얘가 추인을 해요. 서로 추인해서 이제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어 얘가 소유자가 되는데 그럼 이때 추인할 당시에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이 이제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추인할 때 소유권을 진짜로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전히 무효예요. 그래서 무효 사유가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남아 있다면 백날 추인해봐야 그건 여전히 무효일 뿐이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렇죠.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소멸돼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매매가 무효인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추인할 때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돼요? 일치돼야 돼요? 일치돼요. 그래야지 유효가 되는 거죠. 예를 두시고 그냥 뭐 여담으로 그냥 판례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하고 남북이 이제 분단되면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농지개혁에 들어가요. 이때 이제 뭐 학설상으로 대립은 있지만 뭐 남한은 유상물수 유상분배 방식을 취했고 이북은 이제 무상물수 무상분배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유상물수니까 농민들에게 대가 받고 땅 받고 줄 때도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대가를 받고 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가 농민에게 농지를 줄 때요, 거저 준 게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먼저 농지를 주고 소유권을 주진 않아요. 이 농민이 나중에 그 상환을 완료하면 그때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소유권은 없고 사용만 하게 하는 거죠. 농사지어서 돈 주면 그때 소유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농민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농지개혁법에서는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농지매매는 무효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민이 이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효예요. 법률에 의해서. 근데 얘네 둘이 야 그거 무효인 거 알지? 자 추인하자. 추인하면 이 계약이 유효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언제 추인해야 소유자가 될까요? A가. 그렇죠. 상환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 무효 사유가 제거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때는 추인해봐야 효력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행위로 만들려면 무효 사유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소멸이 되었어야 돼요. 그렇죠? 무효 사유가 소멸돼야 되고,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게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는 추인해봐야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를 보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게 가장매매였어요. 가장매매. 그럼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가장매매로 넘어간 거니까 무효 등기죠. 근데 얘들이 추인해서 이제 을이 진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려면 일단 무효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 없애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말소. 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등기부에 무효라고 찍혀 있는 것도 아닌데 돈 들여가면서 말소 등기하고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할 리가 없어요. 이걸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불러요. 무효 등기를 뭐 한다고요? 유용. 전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이 등기가 가장매매 시부터 소급해서 유효해요. 이제 유효 등기예요. 이제 유효 등기. 역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이지 소급표는 없어요.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교재 한번 보세요. 그 요건 보면 1번 무효 행위가 추인 가능한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효과를 보면 1번 비소급표라고 돼 있죠. 비소급표. 제일 중요해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고 근데 2번에 예외를 보면 둘째 줄 가운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행위가 아니고요. 신분행위가 무효일 때 그걸 알고 추인하면 그건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기아 사건인데 그 버려진 아이를 주워 와서 키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살 난 아이가 버려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의사가 있는 거야? 남의 집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거? 입양의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입양이 유효하려면 15세 미만의 자를 입양할 때는 그 입양되는 아이의 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5세 이상의 자는 자기가 동의하고 들어가면 되고. 그런데 버려진 아이를 주워서 키웠다면 이 입양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뭐가 없으니까. 그 아이 부모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근데 이 3살 난 아이를 주워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15세를 넘겨요. 그럼 15세를 넘기면 이 아이가 스스로 무효인 입양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무효인 입양을 추인하면 추인 시부터 그 집 자식으로 볼까요? 주워왔을 때부터 볼까요? 주워왔을 때요. 그게 바로 무효인 신분행위는 재산상의 행위와 다르다. 그래서 재산상의 행위는 추인해봐야 소급표가 없지만 신분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는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건 재산상의 문제예요. 신분상의 문제예요. 가족법상 행위잖아. 이런 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취소부터 해서 이제 총칙 끝내고 그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